제가 이제 이 21세기 행복한 노후 특강 시작한 게 이제 한 10번 좀 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이제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들으면 정말 좀 여러분들이 다 행복해질까? 그런 걱정이 좀 됩니다. 사실 이제 행복이란 게 사실 굉장히 이게 주관적이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그것대로 실행한다고 해서 진짜 행복해질까? 물론 제가 이제까지 한 6가지 정도를 말씀드렸어요. 물론 이제 한 가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느라고 또 예를 들면 재테크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따로 말씀드리고 이러느라고 좀 시간이 더 되긴 했는데요. 제가 이제 주로 말씀드린 게 이제 나를 찾자 이런 말씀 좀 드렸고 요거 하고 이제 좀 비슷한 걸로 마음가짐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제 돈 문제, 건강 문제, 그다음에 일. 지난주에는 이제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6가지를 주로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이제 6가지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렸고 저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책도 쓰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실행을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이렇게 하면 나는 진짜 행복할까? 여러분들 생각에 저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잘 모르시니까. 근데 여기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준비를 많이 했다고 좀 이제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근데 제가 아주 일반적인 사람일까요? 물론 저는 일반 평균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근데 노후 준비라는 면에서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나름대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뭐 건강을 다지려고 노력하고 일도 어떻게 하면 끝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하고 뭐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그게 모든 해결책일까? 모든 사람한테 다 적용이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항상 해요.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우리가 이제 돈이다. 그러면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해서 많이 버는 경우 예를 들면 뭐 이병철 뭐 삼성의 뭐 회장님이라든지 정주영 회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자수성가하면서 진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물론 있죠. 뭐 그런 사람도 했으니까 당신도 할 수 있지 않냐? 이러면 할 말은 없는데 직장에 다니면서 평범하게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과연 노후를 걱정하지 않을 정도로 벌 수 있는 게 과연 많을까? 또 만약에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이제 돈을 벌어서 할 경우에 다른 문제 있죠. 예를 들면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면 직장이 굉장히 좀 충성을 다해야 되잖아요. 뭐 거기 진짜 뭐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밤늦게도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다른 거의 관계, 그러니까 가족 간의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런 걸 다 챙기면서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균형을 다 잡으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실 제가 여기서 계속 얘기를 하지만 각각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모든 걸 통틀어서 얘기를 할 때 과연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있느냐? 좀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요즘 무슨 공부의 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면 뭐 서울대 간다. 그래서 이제 책도 보고 이제 애들한테도 주고 여러 엄마들 또 공부해가지고 야 걔네들은 뭐 어떻게 하니까 뭐 어떻게 간대더라. 뭐 공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예습 복습 어떻게 해야 되고 뭐 학원은 어떻게 보내야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했는데 다 서울대 갈 수 있나요? 못 가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노를 제가 이거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대로 다 해서 진짜 노후를 진짜 아무 걱정이 없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클래식 500이라고 혹시 더 클래식 500이라고 혹시 아세요? 안 들어보셨어요? 이게 건대 입구역에 있는 뭐 이렇게 실명을 얘기도 될지 모르겠지만 건대 입구역에 있는 실버타운인데요. 여기가 들어가면 모든 걸 안에서 다 해결해줘요. 그러니까 안에 가면 이제 뭐 공동 식당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어떤 식단도 다 제공해서 식사도 다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그 안에 병원도 있어요. 그 대학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 병원도 있어요. 그 대학 병원도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무슨 비상사태가 일어나면 항상 쫓아갈 수 있도록. 안에 헬스클럽도 다 있어요. 근데 헬스클럽이 그냥 헬스클럽 하면 그냥 뭐 당신 헬스클럽 있으니까 하세요. 그게 아니고 트레이너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은 좋을지 다 옆에서 다 코치해주고 수영장도 있고 뭐 파티장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예, 보증금이 8억에다가 보증금이 8억에다가 한 달에 120만 원씩 낸대요. 예, 와죠. 근데 실제로 들어가는 건 한 500만 원 들어간대요, 원래. 그 정도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부를 갖춘 사람이 과연 몇 사람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근데 거기를 이제 들어가고 싶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대요. 근데 아까 제가 이제 8억에 120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20만 원만 듣고 야 나도 그럼 갈 수 있겠네. 뭐 국민연금 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근데 들어갔다 다 나온대요. 왜? 500만 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너무 쟁쟁한 사람들이 살아가지고 가면 주눅 들어서 살 수가 없대요. 예.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돈이 있더라도 돈이 진짜 많으면 그렇게 해결할 수 있죠. 근데 그게 보통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도 가는데 당신도 그렇게 갈 수 있지 않냐? 그럼 해결책이 아니죠, 그거는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일을 한다. 예, 일. 이제 노후에도 진짜 우리가 이 일을 이렇게 할 수 있고 진짜 내가 내 소질을 찾고 지난번에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노후에서 하는 일은 수익도 중요하지만 내 삶의 가치를 이렇게 찾을 수 있는 일을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일을 찾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몇 명이나 돼요. 저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다니면서 저는 여행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이나 이제 이런 데서 이제 뭐 대학이라든지 요즘 이제 기업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의 요청이 오면 이제 걱정을 많이 해요. 오시면 경비도 많이 들고 뭐 하루 일과 다 없어지는데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고 어차피 저는 여행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기회에 한번 가면서 여행도 하고 미리 가면서 여행도 하고 오히려 시간이 되면 뭐 가서 하룻밤 자면서 이제 그 근방도 또 구경하고 이러기 때문에 어차피 내려가는 거니까 좋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몇 명이나 되냐 이거죠. 지금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지하철을 이제 저는 이제 주로 시내 다닐 때는 지하철을 많이 탑니다. 근데 아침에 오면서 이제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지하철을 타고 오면은 꼭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폐지 줍는 사람들 있잖아요. 나이 든 분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분들을 보면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첫째는 야 진짜 대단한 분들이다. 그거 좀 돈 몇 푼 벌려고 그냥 다니면서 그냥 그거 주워가지고 그렇게 한다. 그게 수입이 어느 정도나 될 것 같습니까?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동네에서 이렇게 폐지 줍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4,000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4,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것도 또 이제 가격이 왔다 갔다 한대요. 그러니까 폐지 줍는 사람이 워낙 많으면 이제 가격이 떨어지고. 예,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4,000원, 5,000원. 그럼 뭐 한 달에 해봐야 얼마나 되게 한 10만 원 정도? 예. 그거 벌려고 그 고생을 해요. 물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좋죠. 그렇게 하면 이제 건강도 좋고 또 지하철이나 이런 데 다니면 보통 지공세대라고 그러잖아요. 지공세대. 지공세대가 뭔지 아세요? 지하철 공짜 세대. 예. 저도 조금 있으면 이제 지공세대가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이 지공세대가요. 지하철을 공짜로 탈 수 있는 게 지난번에 우리 지하철이 계속 적자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석을 해놓는데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이 노인들 공짜로 이 직공들 때문에 문제다. 이런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철을 공짜로 하지 않을 경우에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하철을 공짜로 물론 그 사람들이 탄 것을 이제 통계를 낼 수가 있잖아요. 뭐 몇 명이 탔고 하루에 몇 명이 탔고 한 달 1년에 몇 명이 탔고 그러니까 그거를 곱하기 예를 들면 뭐 1,000원 하면은 돈이 얼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지만 지하철 공짜가 아니면 그 사람들이 타겠습니까? 아마 반도 안 탈 겁니다. 반도 안 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걸 탐으로 인해서 이제 그 밖으로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생기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것 때문에 생겨난 직업도 있어요. 요즘 이제 그 노인들 하는 이제 퀵 서비스 같은 거, 지하철 타고 다니는 퀵 서비스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사람들은 오토바이 타고 다니든지 이러면 비용이 들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하철은 공짜고 이 사람들은 어차피 시간이 남는 사람들이니까 꽃 배달 서비스라든지 이렇게 이제 시내에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들은 그분들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좋은 거죠. 이분들은 수입도 생기고 지하철 공짜니까 좋고. 예. 근데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해소하는 이제 수단이고 그런데 만약 그게 없다 그러면 저는 이 지하철의 흑자를 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이제 몇 년 있으면 2세대가 되기 때문에 저도 혜택을 보니까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것도 이제 갈라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는 분들은 멀리 못 가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뭐 파고다공원이라는 데 서울역이라는 이런 데 가서 점심도 이제 공짜 점심 주잖아요. 이렇게 하고 돈 있는 분들은 온양 온천이라든지 아니면 뭐 중앙선이나 경춘선 타고 가서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지내다 오는 하루 종일 지내다 오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저도 지난번에 한번 경춘선 한번 탔다가요. 타려고 그러다가 못 탔습니다. 못 탔어요. 처음 그 개통하고 얼마 안 됐었는데 남춘천역인가 거기 이제 타러 갔어요. 타러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냥 다시 그 옆에 그 버스 터미널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가서 거기서 이제 버스 타고 왔는데요. 이게 그렇게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과연 진짜 좋은 거죠. 왜냐하면 가서 춘천에 가면 막국수라도 먹을 수 있고 온양 온천 가면 온천이라 들어갈 수 있고 한 돈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나마도 안 되는 사람들은 공짜 점심 먹으러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 돈 문제 때문에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실버 세대가 많아진다. 그래서 이제 그 실버 산업이라고 그래서 실버 타운 뭐 이런 게 뭐 굉장히 앞으로 유명한 산업이다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세웠었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뭐죠? 변두리에다 세웠어요. 변두리에. 왜냐하면 싼 데 세워야 되고 또 이제 나이 많은 분들은 조용한 데 가서 지내야 된다. 그래서 했는데 다 안 됐습니다. 왜? 일단 가면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완전 이제 폐품 됐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 걸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지난번에 이제 몇 군데 또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그 실버타운 하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보증금 내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뭐 클래식 500식으로 그렇게는 하진 않지만 이제 어느 정도 돌봐주고 뭐 이런 그 시스템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내는 게 이제 그 보증금 내고 하는 거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그 실버타운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민간 업체들이 운영을 하다 보니까 거기가 부도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럼 이제 낸 사람들은 뭐 내가 돈 냈으니까 그러는데 이게 이제 재산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운영하는 업체가 그걸 담보로 해서 뭘 했다든지 은행에서 돈을 꿔서 뭐 집을 지었다든지 하는 경우에 그게 보장이 안 돼요. 그러니까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보장받으러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경우도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제 하나하나는 우리가 만족을 시킬 수 있지만 종합적으로 봤을 때 과연 우리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쉬운 일인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잠깐 생각을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제가 이게 다 말씀드린 거는 도시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죠? 우리가 도시에서 이제까지 살아왔는데 그 삶을 어떻게 하면 계속 도시에서 더 연장해서 살 수 있을까라는 거였어요. 물론 이제 농촌에서 살아가는 문제 이런 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다시 한번 이제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고요. 여러분들 생각에 어쨌든 이게 쉬운 문제입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도시에 살아가는 게. 그 이유가 뭘까요? 도시는 기본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한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게 도시예요. 그게 도시의 속성입니다. 제가 이제 제주도 출신인데 제주도. 네, 제가 제주도 출신인데 어느 그 지방 도시나 마찬가지지만 인구가 거의 늘어나지가 않습니다. 어느 지방 도시 거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수도권 근방도 지금은 이제 그 정체가 지금 많이 됐다고 그래요. 많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 제주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내려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옛날에 그 있던 제가 살던 제가 이제 뭐 떠나온 지 한 30년 정도 됐으니까 그때부터 쭉 이렇게 보면 인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전체 인구가 한 60만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살 때도 60만이었어요. 60만 명. 지금도 거의 60만 명이에요. 비슷한데 이 그 제주시 같은 경우에 제주시 옛날 구제주라고 있죠. 구제주가 있는데 그 옆에 신제주라고 생겼어요. 예, 신제주라고 생겼어요. 그러면 인구가 안 불어나고 신제주가 생기고 여기 이제 아파트들이 생겼어요. 또 예, 아파트 단지들이 생겼어요. 그러면 같은 옛날 60만 여기 살다가 이렇게 불어났어요. 그죠? 그럼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여기 공동화가 생겨요. 여기.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그 저도 이제 그 여기 이 문제를 보면서 알았는데요. 중고등학교는 만약에 학생들이 없잖아요. 그럼 옮길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옮길 수가 없대요. 초등학교는 여기 이제 제주시 같은 경우에 뭐 북초등학교, 남초등학교 이렇게 동서남북 이렇게 있어요. 있는데 북초등학교가 가장 중심부에 있었습니다. 옛날에 이게 뭐 저희 때만 해도 뭐 쟁쟁한 사람들 많이 나오고 재학생 수가 많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폐교 단계에 있대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신도시로 다 가는 거예요. 아파트 있고 그러니까 다 이쪽으로 가요.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여기 많이 생기고 여기는 문 닫아야 돼. 저는 이제 남초등학교라고 다녔었는데 이것도 거의 이제 약간 이제 변두리거든요. 약간 변두리인데 이것도 거의 문 닫을 처지에 지금 놓여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시의 성격은 이렇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가 같은데도 불구하고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산 활동이 안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전에 그 부동산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 수도권이나 뭐 전국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그 120% 정도 지금 된다고 그랬잖아요. 작업 주택 보급률이. 그럼 거의 지금 막 꽉 찼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집 안 짓나요? 계속 짓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왜? 이 도시라는 특성상 그렇게 돼야만이 경제 활동이 돼요. 그럼 안 지으면 어떻게 될까요? 건설업 다 문 닫아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납니다. 큰일 나. 예. 그래서 어쨌든 이렇기 때문에 이 도시에서 사는 것은 나이 들어서 사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삶 자체는 이제 다시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보면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것은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는 우리가 팽창하고 성장하는 삶입니다. 봄, 여름 이런 때는 계속 팽창하고 녹음이 우거지고 싹도 트고 막 이런 때잖아요. 가을부터 겨울은 어떤 때예요? 예, 지는. 그러니까 이건 양의 세계고 여기는 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니까 도시의 삶은 여기에는 맞지만 여기에는 안 맞는다는 거죠. 안 맞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뭐 다음 주에 얘기하지만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농촌에 가면 그러면 이제 되냐. 근데 농촌도 지금은 도시화돼 버렸어요. 그게 지금 문제입니다. 예.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맞는 삶을 찾기 위해서는 이제 다른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막 준비를 해가지고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제가 봐서는 그 비율은 한 10%도 안 될 거예요. 개인적으로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럼 정부에서 해결할 수 있느냐? 정부에서도 해결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부도 마찬가지로 쓰는 방법은 주로 뭐예요?
이 방법입니다. 이 방법. 그러니까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듭니까? 뭐 공공근로사 뭐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뭐 정부가 어떻게 일자리를 만듭니까? 공무원 채용합니까? 지금도 공무원이 많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 성장하는 어떤 그 도시의 생활에서 제일 큰 문제가 퇴직이라는 어떤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퇴직. 옛날에는 퇴직이라는 게 있었나요? 우리가 농경사회 뭐 이런 때 옛날 농촌에 살 때 없었어요. 농촌이라는. 그러니까 역할 변경은 있었습니다. 역할 변경.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면 전에는 막 가서 김 메고 뭐 하다가 이제 잔소리를 하는 걸로 변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뭐 그러니까 지도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때는 씨앗을 이렇게 뿌려야 돼. 내년에 오늘 날씨 징조를 보니까 뭐 가뭄이 들 것 같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돼. 라든지 아니면 이제 애들 크면 애들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역할 변경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퇴직이 아니고 역할 변경이 일어나는데 지금 우리는 어떻게 돼요? 퇴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딱 끊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딱 끊겨요. 딱 끊겨요. 그러면 퇴직이라는 게 언제 생겼을까요? 퇴직이라는 이 문제는 산업사회 생기면서 생겼고요. 이게 이제 옛날에 미국 세계적으로 보면 1930년대에 보면 경제공황이 있었잖아요. 경제공황. 그때 이제 뭐 자살사도 굉장히 많고 그랬었는데 1930년대 이 경제공황이 생기면서 경제공황이 생기니까는 뭐가 문제가 돼요? 일자리가 문제가 됩니다. 일자리가 굉장히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이때 만들어낸 게 퇴직제도입니다. 그전에는 퇴직제도라는 거 없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모자라니까 계속 성장하니까 모자라잖아요. 이때 퇴직제도가 생겨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좀 집에 가서 쉬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 우리가 보통 이제 보면 정년이 65세, 65세까지 가는 사람은 없지만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65세라는 것이 기준이 생겼잖아요. 65세라는 이때부터 국민연금도 받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65세가 어떻게 생긴지 혹시 아세요? 옛날에 프로시아라고 비스마르크라고 혹시 아세요? 비스마르크라고 이 철의재상이라고 옛날 프로시아라고 지금 말하면 독일 근방에 있는 굉장히 철의재상이라고 굉장히 막 독재 정권을 하던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합니다. 물론 사람도 필요하지만. 그래서 이제 돈을 모아야 돼요. 돈을 모아야 되는데 어떻게 모아야 돼요? 국민들한테 짜야 되는 세금 올리면 반발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아무리 독재를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뭘 했냐면 우리 이제 국민연금 같이 이걸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니네가 이제 나이 많이 들면 어떻게 우리 정부에서 이제 이렇게 보조를 해줄 거 아니냐. 그런데 그거를 공짜로 해줄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까 니네가 돈을 내라. 그 국민연금 제도 비슷한 걸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65세까지 당시에는 사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65세가 되면 그때부터 정부에서 다 보장을 해준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왜? 그때까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사람이 너무 많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지금 우리 65세 이러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사람 생각대로 한다고 그러면 100세, 90세 이 정도 돼서부터 국민연금을 받아야 해요, 사실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65세 때 그냥 뭐 받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전에는 전혀 문제가 안 됐던 것들이 문제가 되는 시기가 이제 지금 우리가 된 거죠. 특히나 물론 이제 돈이 많이 들면 전에 보니까 뭐 국민연금 타서 쓰면 되지 뭐 그렇게 하는데요. 보통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계세요? 예? 10,000원 줘요? 아까 한 500만 원. 아마 최소 한 200만 원 정도? 예,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시에서 살려면 그 전에 우리가 이제 직장 다니면서 살았던 것의 한 70% 정도를 보면 된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200만 원이 되면 다 해결될까요? 예. 물론 이제 뭐 우리 기초생활비 먹고 사는 거라든지 뭐 교통비나 이 정도는 되겠지만 제가 보면 제일 큰 거는 의료비입니다. 의료비. 예. 나이가 들면 걱정이 이거죠. 예. 의료비 많이 드는 거.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그래도 그나마 굉장히 낫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의료보험 제도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예. 미국 같은 데는요 겁납니다. 겁나. 의료비 때문에. 이게 의료비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비싸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 병원이나 갈 수 있잖아요. 미국은 만약에 급하게 가게 되면 응급 에머전시라고 해서 응급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거는 가격이 엄청 비쌉니다. 그러니까 아파도요 미리 예약하고 아파야 돼요. 미국 같은 데. 예. 그래서 예약을 하면 좀 싸고 응급으로 가면 엄청 비쌉니다. 한 서너 배 비싸요. 그래서 거기 갈 수가 없는 아파도 그냥 그래서 보통 아픈 사람들 뭐 성형하거나 이런 사람들 한국에 와서 하면 해도 뭐 비행기값 나온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도시에 살면 수입은 점점점 줄어드는데 비용은 점점점 많아져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게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예, 벌어서 예, 벌어서 해결해야죠. 벌어서 해결해야 됩니다. 근데 버는 게 쉽나요?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이 들면 더 어렵습니다. 더 어려워요. 저는 쉬울까요? 물론 전 지금은 이제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게 강의하고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노후 준비해서 굉장히 이게 유망한 분야다 그래가지고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서 요즘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다 보니까 보통 이제 이쪽으로 이제 진출하려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책을 쓰는 겁니다. 책을 쓰는 거예요. 근데 약발이 얼마나 갈까요? 책 하나 쓰면 물론 뭐 그냥 아주 대히트작 뭐 이런 거 내가지고 뭐 하면 좀 오래 가지만 보통 책을 내면 유효기간이 1년 정도. 1년. 예, 1년. 그 1년에 하나 책을 계속 내야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 뭔가를 해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면서 계속 수입이 나고 그걸로 인해서 내 노후는 이상이 없다 하는 사람은 진짜 힘들다는 거죠. 좀 이제 약간 더 비관적인 얘기를 좀 해보죠. 왜냐하면 이제 좀 비관적인 얘기를 해야 제가 해결책을 좀 나중에 제시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일본 지난번에 제가 부동산 할 때도 일본 얘기를 했는데요. 일본이 저희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이렇게 앞서간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본이 지금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고독사가 뭔지 아세요? 혼자 죽는 겁니다. 혼자 죽는 거. 혼자 죽는 거. 우리나라도 그래 전에 한번 얘기 많았었잖아요. 요즘 옛날에 뭐 죽었는데 뭐 모르고 뭐 있다가 뭐 몇 달 만에 뭐 발견이 됐다든지 이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구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나이 많으신 분들은 그걸 감시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요즘은 쉽게 하는 방법이 이제 야쿠르트라든지 뭐 요구르트 이렇게 배달하는 분들 있잖아요. 우유 배달하는 분들이 계속 그 앞에 이게 쌓여 있으면 몇 번 이상 쌓여 있으면 신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 우유를 받으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돈이 좀 많거나 조금 이렇게 일본 같은 경우는 동작 감지기라고 있어요. 여기 집안에 이렇게 달아놓으면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신호가 가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으면 신호가 안 가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그래서 하루나 이틀 동안 그러니까 신고를 어디 외출하면 신고를 해야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그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와서 보게 돼 있어요. 이런 이제 고독사 문제가 생기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1년에 이 고독사를 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예, 많겠죠. 무용고자로 해서 죽는 사람이 한 32,0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32,000명 정도. 예. 그다음에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죽으면 뭘 합니까? 장례식을 하잖아요. 뭐 3일장, 5일장, 뭐 7일장 이렇게 하는데 직장이라고 있습니다. 직장. 뭐 직장이 뭐 일하는 직장이 아니고요. 그 일본은 그 이제 화장을 하거든요. 화장. 근데 장례식 없이 바로 화장하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동경 같은 경우는 한 30, 이 죽은 사람의 한 30% 정도가 직장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연고자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장례식을 하려면 뭐예요? 돈도 들어가거니와 뭐 상주도 있어가지고 뭐 부조도 받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그냥 그 사람 죽으면 끝이에요, 끝. 그래서 뭐가 유행하냐면 여기는 유품 정리 업체라는 게 있어요. 별게 다 있죠. 네. 유품 정리 업체 이런 게 굉장히 성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내가 나 혼자밖에 없으니까 죽으면 정리를 해서 그러면 뭐 태운다든지 이렇게 좀 해달라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 들으니까 좀 뭐 좀 그렇죠. 에이 우리는 뭐 안 그럴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이제 저희 세대 그러니까 한 40대부터 50대, 60대 요 정도까지는 가족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집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부모도 모셔야 된다, 자식도 챙겨야 된다 이렇게 있는데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그런 생각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돌봐주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하되 내가 돌봐줘야 된다는 생각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걸 기대하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라는 범위가 뭐예요? 내 자식, 와이프 요 정도 범위 안에서 끝나요. 그냥 부모나 이런 거는 뭐 부모님은 뭐냐 알아서 사셔야지 뭐 이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 가난한 분들 기초 생활 대상자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보조를 해주잖아요. 해주는데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제일 애매하고 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자식은 있는데 돌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커요. 그래서 뭐 이렇게 부정수급자 뭐 이런 사람들 많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뭐 부정으로 말이지 뭐 이제 해서 그런 것을 뭐 타먹었다. 대부분 그런 사람들 보면 자식이 있는데 호적이 있는데 돌보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게 점점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간다는 보장이 없다는 겁니다. 보장이 없어요. 너무 슬프죠. 좀 슬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앉아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요. 그래서 또 저도 이제 앞으로 남은 시간 동안 계속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는 거고 그런 것을 이제 얘기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을 해야만이 해결책이 나오지 그렇지 않고 뭐 나는 아무 문제 없어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할 하등 이유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좀 이렇게 좀 비관적인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해결책이 없으면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의미가 없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좀 해결책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나중에 같이 좀 생각을 해보고요. 이거를 이제 나타내는 지표가 뭐냐면요. 우리 1인 가구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 비율이 한 33% 정도 됩니다. 한국은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현재는 한 21% 정도 됩니다. 따라가고 있어요. 굉장히 급속하게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갑자기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약간 좀 1인 가구에 있어서 약간 좀 한국이 약간 유리한 게 뭐냐면 여기는 대부분이 노인네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한국은 젊은 사람들, 특히 이제 요즘 보면 이상하게 노처녀들이 많잖아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구 비율이 보통 이제 나이 많은 사람하고 약간 이제 서너 살 젊은 여자하고 보통 이렇게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인구가
지금 이제 30, 40대 이때 보면 남자가 위에고 여자가 밑인데 여자는 많고 남자는 적게 돼 있어요. 결혼을 정령으로 서로 맞는 인원이.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이 좀 약간 좀 불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아직은 많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이제 점점점 나이 많은 세대로 점점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아까 우리 고독사 하는 첫 번째입니다. 왜냐하면 가족끼리 같이 살다가 부부만 남아서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 죽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는 그나마 가족이 있잖아요. 그래도 뭐 돌보든 안 돌보든 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죽으면 혹시 유산이라도 있나 해서 찾아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혼자만 계속 살았던 사람들은 없다는 거죠. 없어요. 왜냐하면 형제 자매들 이런 사람들은 부모나 형제 자매들은 이미 나이가 많아서 자기도 뭐 하기 바쁜데 누가 와서 돌보겠어요. 안 돌봐요. 그러니까 점점 문제가 점점 위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이제 그렇게 돼가고 있는 중이죠. 좀 더 이제 비관적인 얘기를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교통사고가 뭐 세계 뭐 1, 2하고 확실하게 1위 하는 게 있어요. 확실하게 1위 하는 게. 그게 뭔지 아세요? 자살률 맞습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자살률. OECD 29개 중에서 우리나라가 1위예요. 특히 이제 2009년도에 15,000명 정도가 정확하게 말하면 15,013명이 자살했습니다. 적은 것 같지만 굉장히 그러니까 사망률에 우리가 이제 사망하는 원인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제일 톱에 차지하는 게 자살률입니다. 자살이 한국 사람들이. 또 이제 이것도 숫자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요. 한국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자의 자살률이 많습니다. 고령자의 자살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연령대별로 보면 이게 자살률이고 이게 이제 연령대예요. 그럼 이제 보통 일본이나 이런 데를 보면 보통 자살률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한 3, 40대, 30에서 한 40대 정도가 피크를 이루고 그다음에는 떨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한 55세 정도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예, 힘드니까요. 예, 힘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제 숫자적으로 보면요, 61세 이상 자살자가 1989년에는 788명이었다가 1999년에는 2,276명, 2008년에는 4,029명. 굉장히 급속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더구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숫자도 중요하지만 이 자살자 중에서 61세 이상가 차지하는 비중이 1989년 10%였어요. 그다음에 여기는 19%. 2008년에는 32%, 33%.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를 반영하냐면 도시에서 그만큼 살기가 힘들어지고 노인들이 점점 살기가 빡빡한 세상이 돼간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예. 거기다가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시초입니다. 시초. 이런 문제가 시초입니다. 왜 시초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이제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베이비붐 세대. 예.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퇴직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때까지는 맛배기예요. 맛배기. 예. 이때까지는 그냥 맛배기입니다.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한 750만 명 정도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베이비붐 세대가 한 10년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55년생도부터 한 63년생 정도까지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70만 명 정도가 계속 이제 앞으로 퇴직을 해요. 그럼 그 많은 사람들이 도시에서 좀 적응해 살 수 있을까요? 없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는 더 이제부터 55년생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그 전에는 퇴직은 물론 했는데 전에 그 뭐라 그러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은 그대로 남아 있고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뭐 40, 50대들이 이렇게 부모를 섬겨야 된다 이런 것이 아직도 남아 있으면서 숫자도 적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문제가 뭐예요? 숫자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거를 우리를 이제 부양해야 될 배움 세대를 부양해야 될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또 자기네 일만도 너무 바빠요. 살아나기도 너무 힘들어요. 힘듭니다. 이게 뭐 걔네들 자기네도 지금 뭐 청년 실업이 어쩌고 저쩌고 뭐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걔네들 보고 야 너는 우리 책임져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야 큰일 났어요 이제. 큰일 났어요. 그죠? 예. 예, 죽어야죠. 문제는요. 죽지 못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웰빙이 아니고 웰다잉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죽느냐. 이게 앞으로 제일 큰 문제예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좀 굉장히 비관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는 제가 그러면 농촌에 가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지 않냐 이런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해결책으로 약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비관만 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뭐 이렇게 해결책은 노력하면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네, 한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